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다우지수가 10% 이상 흘러내리면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거란 전망이 짙은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경기가 꺾이는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인지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뜯어보시고요. 대체 투자 방안까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총리가요, 브렉시트 관련한 합의안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EU 쪽에서 거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메이 총리가 어떤 부분에서 수정을 요구를 했으며 EU는 어떤 까닭에서 거절을 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국제유가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이유에서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판단을 했으며 이 판단이 옳다면 미국은 어떤 방향성을 원하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요, 기존의 6.5%보다 6%로 낮춰 잡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어떤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진입한 것일까요? 또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는 데도 영향을 미쳤는지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묶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포브스가요, 2019년 암호화폐 4대 트렌드를 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이 네 가지 주요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캘린더로 본 암호화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과거 추이를 잘 분석을 하셔야 내년도 전망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영국이 유럽연합 EU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고치자고 요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3일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연설을 통해서 이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문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 다른 EU 회원국들이 거부했습니다. 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요, 이날 메이 총리가 용감한 싸움을 이끌었지만 이 불행히도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영국이 아무런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EU에서 나가게 되는 즉 노딜 브렉시트에 관한 대비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합의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보시면요, 이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는 이 아일랜드의 경계선 문제 때문입니다. 영국이 EU와 이 EU 회원국으로 남는 이 아일랜드에 국경을 세워야 되는 유일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영국으로 통합을 원하는 개신교계 주민들과 그다음에 아일랜드로 통합을 원하는 이 카톨릭계 주민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충돌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국경을 만들면 지금과 같은 현재 지금 EU 소속이라서 이 통행이나 경제 교류 같은 게 굉장히 자유롭지만 만약에 국경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국경 검문소를 다시 짓고요. 또 세관을 세우는 즉 하드보더를 시행할 경우에 양측의 충돌은 조금 계속 고조될 그러한 위험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난달 영국과 EU 측이 잠정 타결한 이 브렉시트 합의문에는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국경 통제를 전면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명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의회에서 비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의 반대가 좀 커지면 이 메이 총리가 이제 지난달 예정했던 비준안 상정을 사실상 계속적으로 좀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메이 총리의 보수당 대표 신임 투표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12일 전격 진행된 신임 투표에서 그래도 조금 살아남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국민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완료하겠다라면서 이 북아일랜드 관련 부분을 보완하도록 EU 측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교섭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멘토님이 말씀하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특수성을 반영하자는데 대체 영국 의회는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제 브렉시트 합의문 안에 보시면요. 이 이른바 안전판, 즉 백스톱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사실상 조금 이 통제 검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통관 검역 등을 집행하지 않는 동안 이 2020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설정해서 무역 합의를 체결하도록 노력하자라는 게 이 백스톱 조항에 있는 지금 사항입니다. 근데 합의에 실패하면 영국은 EU의 관세 동맹으로 이제 계속 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도 일정 부분 잔류하게 되는데요. 지금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은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느슨하게 연결된 굉장히 애매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EU에 나가려면 이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게 영국 의회의 이제 다수 의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애매모호 좀 이도저도 아니다. 이게 뭐냐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다수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브렉시트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상 EU에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 강경 반대파에서는 주장합니다.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놓은 뒤 투표권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EU 규정을 따라야 되는 이 사실상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건데요. 이 상태로 비준을 강행하면 이 큰 격차로 부결이 예상된다고 이 메이 총리는 앞서서 내다봤었습니다. 그래서 메이 총리는 이 백스톱 조항의 적용 시한을 이 최장 1년으로 못 받고 여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자고 지금 EU 측에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확답만 해주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라고 메이 총리는 이제 강조를 했지만 이 다른 EU 회원국 정상들은요, 이 2시간 넘는 이런 회의를 이제 걸치면서 이를 좀 거부하는 발표문을 냈습니다. 이 백스톱을 필요한 브렉시트 합의문은 이제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 즉 재확인을 다시 한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브렉시트 절차는요. 우선 영국 의회는 다음 달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이 비준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메이 총리는 1월 21일 전까지 반드시 표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이제 3월 29일 시한에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준이 안 된 채로 만약에 탈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제목과 같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 즉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영국과 이제 EU 회원국들은 이제 영국은 EU 회원국들의 이제 모든 조약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시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으면 영국뿐만이 아니고 이 유럽 일대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는 사실상 상당한 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 메이 총리는 잠도 못 잘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메이 총리는 EU 측의 합의문 수정을 지금 거부했지만 나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념하지 않고 이 조만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까지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연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장에는 2.62% 급락하면서 51.20의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오펙과 이 러시아 등 24개 산유국 모임인 이 오펙 플러스가 이 올해 말까지 하루 180만 배럴 감산 합의를 이행하고 이 내년에도 120만 배럴 감산 합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지금 지속되는 저유가를 이제 좀 막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었죠. 물론 이는 국제유가의 추락을 막을 장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미봉 체계에 그친다는 점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제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이 값싸고 질 좋은 원유를 쏟아내면서 오펙 플러스의 공급 과잉 해소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국제유가의 이 칼자루는 이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게 된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요, 셰일 혁명 이후 산유량을 늘려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이 세계 1, 2위 산유국 지위를 다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건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기관인 에너지정보청, 즉 EIA에서는요, 지금 오펙 플러스에게는 이 절망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에서 2019년도, 즉 내년 미국 산유량을 이 하루 평균 이 단위가 다릅니다. 올해 지금 이제 무려 1,210만 배럴로 올해 1,090만 배럴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180만을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단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이 더 많은 원유를 이제 생산한다고 하니까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통탄할 사실은요, 이 미국의 산유량 예측치가 지금 국제유가 변동과 전혀 상관없는 일정하다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산유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이제 미국은 사실상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유가가 하락해도 나는 계속적으로 뽑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더욱 놀라운 점은 EIA가 내년 산유량 예측을 하면서 이 미국산 원유의 기준인 WTI와 이 글로벌 기준유인 이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을 대략적으로 이 배럴당 $10 낮춰서 이 정도의 산유량이 예상된다고 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의견들은 가능성이지 저희 이 시장 참가자들 자체가 미래를 누가 좀 알겠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유가가 배럴당 $100에 이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기 좋게 빗나갔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 혹은 이 하락을 촉진할 방아쇠를 찾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년에도 미국 대 오펙 플러스 간의 치열한 수싸움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유가 매매 전략은요, 이어서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가에 대한 소식을 알아봤고요. 자, 월요일마다 항상 주요 지표 그리고 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일정들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상하셨듯이요. 지금 12월 FOMC 회의에 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 페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쪽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내년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한 이 시장 관심이 좀 집중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내년도 기준금리 점도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한 이 경제 전망 변화 여부에도 꼭 주목하시는 이런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17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12월 주택 시장 지수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18일 화요일부터는 이제 18일부터 넘어가는 19일까지죠. 이때가 지금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내용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를 비롯해서 18일 화요일은 이 미국 11월 주택 착공 건수와 이 11월 건축 허가 건수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중간에 표를 보시면요. 19일에서 20일이죠. 이 일본에서도 BOJ 금융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의 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시사할 전망입니다. 19일 수요일에는 미국 11월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0일 목요일에는요. 미국 11월 선행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1일 마지막 날 금요일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 3분기 GDP 즉 경제 성장률 확정치를 비롯해서 11월 내구재 주문 잠정치 그리고 11월 개인 소득 및 개인 소비 지표가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매매 전략 시간 이전에 이슈 분석에서 국제 유가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유를 늘리게 되면 계속 하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매매 전략을 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크루드 오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제 표를 보시면서 보시면요. 이 지속적으로 강조
강조했던 크루드 오일 상승 추세 전환 조건이었던 현재 지금 이 세 번째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53.40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이 크루드 오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락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 주요 하락 요인은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중국의 산업 생산과 이 소매 판매가 부진하면서 유가 역시 같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세 번째 라인인 53.40, 52.20 이 두 번째 라인이죠. 이 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좀 매도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51달러 초반까지 현재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올라오면 이 두 번째 라인인 52.20 여기에서 좀 지속적인 매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목표가 역시 맨 하단에 있는 49.50까지 좀 다시 보고 있고요. 또 53.40 이 세 번째 라인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여기를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매수 대응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현재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한산한 부분을 감안하면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크루드 오일의 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주요 자리에서 매도 대응으로 좀 짧게 보는 것 이외에는 좀 관망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좀 나스닥 좀 볼게요.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 주요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좀 급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임을 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고 목표가였던 6,600포인트 탈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이 마우스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6,600포인트를 이제 달성한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일단 6,600포인트를 굉장히 주요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 탈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6,600포인트 위로 올라선 다음 즉 상승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술적 반등으로 6,700포인트까지 매수를 노리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또 6,600포인트 즉 이쪽을 이제 회복하지 못한다 하방 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12월 10일이었죠. 이제 저가인 6,535포인트가 깨질 때 6,435포인트 이 전 저점의 목표가로 좀 매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천연가스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천연가스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제가 장기 관점으로 이 천연가스 매도 포지션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천연가스는 재고 지표가 의외로 좋게 나오면서 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재고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거기 때문에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 천연가스 국내 ETN 상품인 이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역시 오늘 하락분까지 하면 현재 지금 30% 이상 좀 수익 상태가 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ETN 상품으로 있는 코드번호 DGAG, 이 천연가스 인버스 3배 상품, 즉 천연가스가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는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40% 넘는 수익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해외 선물 기준으로 하면 저희 단가에서 무려 600티글 이상 가까이 급락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ETF, ETN으로 이 천연가스 인버스 또는 숍 베팅, 그러니까 하락 시 수익 나는 상품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이 반등 시 추가로 비중을 더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해외 선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이 라인이었는 3.735 라인까지는 좀 매도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해외 선물 매매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N 혹은 ETF 상품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루는 급등하더니 또 하루는 급락하면서 추세를 전혀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2,600포인트가 참 중요한데 네. 약간 놀리듯이 2,600을 깼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다시 깼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단 2,600포인트가 또 깨졌습니다. 또 깨졌는데 2,593포인트의 상해 종합이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급락부터 해서 미국 증시 급락까지 모두 다 급락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중국의 이제 지표인데요. 중국의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지표 나온 게 이제 뭐 있냐면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지표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경제 공작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과연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지수가 계속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해종합이 급락을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급락을 했는데 항생지수는 다행히 그래도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조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다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되돌리지 않았는데 일단 3일 동안 갭으로 뜬 부분들이 약간 또 갭으로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상해종합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은 소비부터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지표가 다 안 좋은데 물론 증가세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증가세가 특히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2003년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더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1% 정도 나왔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 8.1% 증가로 나왔는데 이 수치가 2003년이니까 15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줬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상업생산 지표도 5.4% 증가해서 3년 내로 보면 최저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쪽이 상당히 좀 이제 업종별로는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일단 2,600을 왔다 갔다 하면 2,600포인트에 지금 현재 걸쳤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기 위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2,600포인트 완전히 안착한 다음에 상승 추세를 보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는 2,600포인트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상승 추세로 보기는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대응이 계속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지표들을요, 이슈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급락 원인이었던 이 중국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요, 6%까지 낮출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국 11월 상업생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5.4%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중국은 매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증가폭이 얼마나 둔화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4% 증가에 그쳐서 시장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5.9%였는데 중국 11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일단은 뭐 상업생산은 일단 하회했고 소매 판매도 8.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5월이죠. 5월 이후 15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내년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나온 안건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게 내년 3월에 중국 전인대거든요. 중국 전인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적극적인 이제 경기부양책을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악재가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안 좋나? 이게 그만큼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내년 3월에 중국 전인대하고 회의가 연결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경기부양책이 나올지가 좀 의문인데 현재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가 경기 부양책 일본도로 계속 또 가기에는 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하고 질적 성장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과연 중국이 얼마큼 하향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충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관심 있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5% 목표치에서요 6%로 낮춰 잡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경기 부양책은 계속적으로 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주로 경책 목표를 좀 맞추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질적 성장, 안정 성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 목표치를 한 6%로 많이 낮춘다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이 그렇게 좀 세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6%까지 낮춘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홍콩 쪽에서나 이런 주요 언론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네. 6%로 경제 성장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감세 정책을 좀 추가적으로 더 실행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중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봐왔지만 감세한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세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감세로 얼마나 적정히 재정 정책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저는 의문인데요. 일단 내년에 일단 그래도 중국 정부가 방향을 좀 잘 잡았다는 건 뭐냐면 네. 부가가치세를 2% 인하하는 등 이제 재정 정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마찬가지지만 일단 소비세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세라고도 하죠. 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거기에 딸린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세를 올리면은 사실 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세를 낮춘다는 건 서민들한테는 괜찮고요. 소득세를 높인다는 거는 이제 대신 소득세를 낮춰버리면 약간 부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거죠. 근데 소득세를 낮추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를 낮추려고 중국 정부가 좀 포커스를 맞췄다는 부분은 상당히 정책 방향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부가가치세 쪽으로 좀 소비세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러면 재정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좀 줄겠죠. 줄었을 때 2019년 중국 재정적자 목표치를 일단 3%로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가 중국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목표치가 2.6%, GDP 대비 2.6%였는데 이걸 최고 3%까지 높이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세금 감면하는데 지출은 늘린다는 전략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세금을 낮추고 지출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공부채가 결국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중국은 지금 그림자 금융 부채가 심한데 그 부분 메꾸는 거 그럼 누가 메꾸느냐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지방 정부와 공기업에 이걸 다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심화된다면 상당히 좀 이래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결과가 만약에 나쁘게 돌아왔을 경우 이렇게 부메랑을 던졌는데 부메랑이 이렇게 10배로 커져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예, 맞으면 정말 아플 것 같은데 중정부 과연 이 정책을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화시킬 건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기부양책이 좀 세게 나오고 하면 단기적으로 증시는 좋을 수 있어요. 네. 증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 나올 얘기들을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잘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15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1월 주요 70개 도시 중에서 이제 신규 주택 거래가 거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하락한 도시가 한 5개 정도였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가 하락한 곳이 한 17개로 사실 10월에 4개, 그 다음 14개에 비하면 더 하락
더 심해진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제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의 제1선 도시들,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까지 있거든요. 근데 1선 도시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시들이에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런 데가 1선 도시인데 이런 1선 도시들은 주택 가격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대도시에 이제 대한 규제가 되게 심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도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이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이제 3선, 4선 도시로 몰리면서 또 이제 중소도시들의 집값은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3선, 4선 도시도 지금 15년에 하락세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부동산이 일단은 얼마나 급격하게 하락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재현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연착륙시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중국의 그 경우에는요, 미국처럼 이 모기지 부실로 인한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얘기가 공식적으로 좀 나오곤 있어요. 근데 장다웨이 중요한 이제 부동산 수석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단 8월에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은 해 가을 성수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원래 가을 보통 이사철이니까 예, 가을 성수기가 있는데 가을 성수기 이미 사라진 상태고요. 가격 조정 조짐이 좀 감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수개월간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 계속 늘어날 거고 낙폭이 좀 커질 건데 중국의 기존의 입장은 무분별하게 이제 급등한 부동산을 좀 연착륙시키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연착륙시키는 이제 규제를 많이 넣으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규제를 하면 네. 그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고 또 부동산이 올라요. 중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1선, 2선 도시 규제하니까 3선, 4선 도시가 부동산이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 부양책과 질적 성장이 이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이번 달에 이제 12일에 건축업이나 부동산업 종사하는 기업들 중에 우량 기업에 한해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회사채 발행을 막았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회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자꾸 돈을 땡겨와서 다른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자산 1,500억 이상의 이제 매출 300억 위안 이상으로 이제 대상을 한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과연 부동산을 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규모 큰 데만 잡는다 그래서 이게 잡혀지지가 않거든요. 특히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이제 업체들 중에 이제 공용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공용 업체 때문에 사실 오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전반적인 부동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작은 데까지 다 같이 좀 규제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림자 금융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만약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거는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들어간 자금이 결국 끊길 거란 말이죠. 끊길 건데 현재 지금 상태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현재 계속 지속된다면 부동산이 또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이 거의 미국 서브프라임 꼭지처럼 중국이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면 상당히 나중에 그게 터졌을 때 상당히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국은 현재 지금 경기 부양책 하는 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때문에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슈 1번하고 두 번째 이슈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결론은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는 게 중국은 제일 좋은 선택지다. 근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고조가 되면은 결국은 이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이 현재 공산당이 지금 지지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중국 공산당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 공고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면은 사실상 이쪽 지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로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현재 지금 중국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도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참 특이한 게 부동산은 안 좋은데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중국 대형사들 같은 경우 부동산 개발 대형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실적도 괜찮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게 중국 망과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막 여러 번 제가 한 3-4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코드 번호가 02202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중국 망과 왕커라고 하죠. 왕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돼서 검색하는 이제 그 명이 중국 망가로 돼 있고요. 왕커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1위인데 현재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 구간에서 현재 반등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쭉 그동안 우고 하향해서 쭉 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바닥을 한 2번 쌍바닥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좀 상승 추세로 돌려놓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갈 거냐 문제인데 최근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만 24점 저희가 500 홍콩달러에서 매수를 저희가 잡았었어요. 잡았었고 현재 간단하게 1차 목표가는 살짝 들어온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 상승으로 29.200 일단 29.200 홍콩달러 이 정도를 올파해 주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29.200이면 여기 추세 채널 제가 이제 라인 구어는 이제 상승 추세 라인 요 라인을 위에 올라서느냐 마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가 현재 부동산 추가 규제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이 29.200을 돌파하지 못하면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국 망가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최종 목표가는 일단 31.500 그대로 동일하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만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범위,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시세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장은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반등세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47%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대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3,254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37억 달러로 수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리면서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 하락, 현재 약간의 강보합 유지하고 있는데요. 각각 0.75%대 그리고 0.98%대 상승 중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그간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유지하던 스테이블 코인인 대표주자 테더가요. 스텔라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0.04%대 조금 오르고 있고요. 1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또 라이트코인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7%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를 제치고 7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라이트코인에 이어서는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B 그리고 트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미국의 경제 매체인 포브스에서 이 내년의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포브스는 이제 크립토밸리 협회장인 올리버 부스만의 이 기고를 인용해서요, 내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 4가지를 뽑았는데요. 먼저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스만 회장은 STO를 뽑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유틸리티 토큰은 회사 지분을 사는 데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또 STO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에는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 지표상 내년 주식과 채권 시장이 좀 불황기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두 번째 트렌드로는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대체 투자 상품을 찾고 있는데 아마 시선이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증권형 토큰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유동성이 부족했던 우수한 성능의 그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STO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부상할 것이다. 이 2가지를 트렌드로 짚었다는 건데요. 이 2가지 이외에도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분산화 생태계 플랫폼의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니까 분산형 생태계 거래. 예를 들어 분산형 개인 간 거래 P2B 생태계의 잠재력은 기업 간 전자상 거래 B2B 그리고 기업 대 소비자 간 정자상 거래를 B2C라고 하는데 이 B2B와 B2C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 전자상 거래 모델인 B2B2C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투 컨슈머의 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시대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여전히 모호하고 힘든 새로운 영역인데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을 현실적인 그 현실 세계를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현실 금융시장을 연결해주는 가구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과 법정화폐 시장을 연계할 모델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스만 회장은 올 한 해는 규제 당국의 제재가 좀 많았고 또 규정 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기를 거쳤다. 원래 한 단계 진일보하려면 이렇게 뭐 하락장도 겪고 여러 가지 또 제재가 정비가 돼야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모델 창출이 중요하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브스의 전체 4가지 트렌드를 한번 유의해서 정말 내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마 자생력이 강한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델이 잘 결합돼서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았네요. 자,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이 코인들의 한 이슈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번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요. 이제 7월부터 12월,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연말 준비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번 더 하반기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7월 달부터 정리를 하면요. 이때부터 좀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ICO가 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7,000달러에 머물렀던 BTC, 비트코인이 이제 7월부터 6,000달러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을 떠났고요. ICO 프로젝트들은 크립토 펀드 등 대형 플레이어에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시대가 이제 좀 큰 상처를 남기고 저물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크립토 펀드를 통한 ICO 활성화가 좀 나타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ICO에 대해서 또 신뢰도를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ICO와 이제 결합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뭐 좀 핫하기 때문에 많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했는데 그런 신뢰도의 물음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리버스 ICO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미 기존 벤처 캐피털로부터 한 차례 검증이 됐다는 점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허접한 백서들에 의존했던 프로젝트가 달리는 좀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제 리버스 ICO를 통해서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이 오는데요. 8월은 이제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을 하자 블록체인 협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바닥에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판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래소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상관없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이어졌는데요. 일본의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라인인데 이 라인이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털인 언블락 벤처스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1호 펀드의 규모는 한 1,000만 달러, 113억 원 정도인데 이렇게 투자를 했고 또 IBM과 머스트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 트레이드 렌즈를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성 티몬 창업자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테라를 출범을 하면서 3,505억 그러니까 3,200만 달러죠. 이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또 유치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이 됐는데 9월은요. 계속해서 그 라인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라인의 링크체인 그리고 카카오의 클레이튼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오스 이 두 가지가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그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IT 대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끼어든 거죠, 한마디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플랫폼 클레이튼을 이제 출시를 해서 이 클레이튼의 이 테스트넷을 10월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가 유망 D앱을 클레이튼에 올린다는 로드맵을 그리면서 9개 프로젝트를 또 선정하기도 했죠. 또 라인의 링크체인이 빠르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링크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서비스, 질문 답변, 거래소 등 4개의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또 연달아 출연을 했는데요. 뉴욕 금융서비스 당국이 이제 제미니 달러, 팍소스 스탠더드 등 여러 가지 그 코인들의 발행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7월 달에 6천 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네요. 이렇게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시세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블록체인 산업 자체는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하죠? 네, 암호화폐 시세는 워낙 투자자들의 좀 급등 이런 것들에만 치우쳤지만 하지만 IT 기업이나 여러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더 좀 치우쳤기 때문에 그 시세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넣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10월 달은 한마디로 움직이는 전통 대기업이 그 활약이 돋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주춤한 가운데 이제 관망했던 대기업이 활동을 개시해서요. 하나그룹의 방위산업 및 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은 블록체인 단체인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 가입을 했고요. 또 농신그룹도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인 개념 증명을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삼성 SDS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 7개를 일시에 공개를 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탈중화 ID 프로젝트를 위한 백서를 공개를 하고 소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제 연이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인데요. 11월은 ICO의 빈자리를 채우는 STO. 포브스에서 제가 전 이슈에서도 STO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ICO로 자금을 모은 프로젝트가 이제 토큰 가격 방어에 실패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ICO에 회의감을 표출을 했죠. 대신 증권형 토큰 공개 STO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증권 혹은 채권 성격의 토큰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으는 게 바로 STO의 특징인데요. 사모펀드, 부동산, 예술품 등을 중심으로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군이었는데요. 특히 STO는 기존 법 체계 테두리 내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가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기존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STO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이 SEC가 ICO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면서 저도 여러 차례 소식을 전했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SEC는 10건이 넘는 ICO 프로젝트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ICO 감시를 좀 강화하고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스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경고를 하면서 SEC가 디지털 자산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을 내기도 했죠. 이로써 SEC는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기존 증권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이 됐는데요. 7분의 1 토막난 시가총액의
불구하고 내실 다지는 산업, 그러니까 아까 MC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그야말로 블록체인 산업의 그 명가암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 해였는데요. 매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내실은 견고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기, 일반 스캠 ICO 같은 경우도 크게 줄었고요. 전동 벤처 캐피털과 기업의 지원 사격을 받은 유망한 ICO 프로젝트들이 시장을 이끌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LG, 이런 SK 이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확보가 어떻게 될지 또 주목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